예, 힘드시죠?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250페이지 중간 생략 등기와 가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중간 생략 등기는 등기법에도 중요한 논점이고 민법에도 중요한 논점입니다. 근데 민법은 등기법보다 더 심도 있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민법에 조금 물어봐요. 예, 가등기는 등기법 내공이 좀 더 쌓이면 5, 6월 달에 설명할 거예요.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 조금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아래쪽 심화학습 중간 생략 등기란 깨알 같은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예, 중간 생략 등기요. 가령 부동산을 소유하는 갑이 있어요. 그럼 갑을 간의 매매 계약하고 을병 간의 매매 계약하고 있다면 적법 절차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적법 절차죠. 예, 이렇게 등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웃자고 절세하기 위해서. 탈세입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과세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특별조치법에 이등기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갑을병에는 갑이 최초의 매도인, 병이 최후의 매수인. 그래서 을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간자 또는 중간 취득자라고 말해요.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후의 매수인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해버린 것을 중간에 있는 을 명의의 등기가 생략됐기 때문에 이 등기를 중간 생략 등기라 말해요. 달리 미등기 전매행위라고 말합니다. 등기하지 않고 전매했다는 이야기.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 즉 미등기 전매 행위하고 탈세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짭짤한 맛을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이 법률에는 하지 말라고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하다 걸리면 형사처벌하겠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요. 징역 또는 벌금입니다. 그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미등기 전매행위 금지 규정,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을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단속 규정이란 이야기는 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이지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다. 단속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형사처벌 당하지만 여기에 논점은 처벌하고 말고를 따지는 게 논점이 아니다. 처벌은 별도로 논할 문제다. 이런 표현이 법이 처벌하라 규정하고 있다면 처벌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게 논점이 아니라 사법상 효력이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게 논점이다.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다고 말해요.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 되겠습니까? 이때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할 때 판례가 조건을 달기를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하자고 합의했거나 최소한 중간자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 이 대부분 판례의 입장이에요. 되겠습니까? 전원이 합의했거나 또는 최소한 누구의 동의는 있어야 한다. 중간자의 동의요. 그때 대부분 판례가 이와 같이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할 때 전제하기를 갑을 간에 얼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한 판례예요. 시험에는 언급은 하지 않지만 갑을 간에 얼병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버리면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사법상 효력이 유효하다고 말하는가? 실체적 권리관계에는 부합하거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가 돼도 어차피 누구 명의로 등기될 사건이다. 최후의 매수인. 이 중간 생략 등기도 결국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이다. 최후의 매수인이요. 등기 절차상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지 등기 절차를 위반한 것이지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합하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차후 사고가 터졌습니다. 차후 사고가 터졌다는 말은 그 누구도 동의, 중간 생략 등기하자는 합의, 동의가 없는데도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격려됐다는 말이 일본식 한자입니다. 마칠 요자예요. 그래서 풀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미 맞춰져 있어. 되어버렸다고. 그 누구도 동의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진 이 등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맞춰져 있고 이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중간 생략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갑을 간의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예. 단지 동의 합의가 없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해석하면 결국 뭐란 말이다? 유효하다. 그럼 이 두 가지 판례를 섞어버린다면 현재 대법원 판례 이론은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동의나 합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되겠습니까? 예. 단지 동의 합의가 없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전제하기를 이 중간 생략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갑을 간의 을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면 되겠죠? 예. 라는 걸 이해하시고 전원의 합의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전원 합의요. 이건 전원 합의잖아요. 갑과 을이 합의하고 을과 병이 합의하고 갑과 병이 합의한 것은 전원 합의잖아요. 이건 시험에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고. 하나를 빼고 물어본다고. 하나를 뺍니다. 지금 두 가지 사례를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어요. 위아래가 다른 사건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전원의 합의고 둘 중에 하나는 전원의 합의가 아닙니다. 전원이 합의했다면 최후의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후의 매수인 병이 최초의 매도인 갑에게 등기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생기는 게 전원의 합의라고. 이건 당연히 등기 청구할 수 있지. 이건 전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최후의 매수인이 최초의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럼 무엇이 전원의 합의인지는 등기 청구해보면 알지. 등기 청구를 해서 최초의 매도인 갑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면 전원의 합의예요. 네 누군데? 이래 말하면 전원의 합의 아니라고. 첫 번째 사례는 최초의 매도인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말합니까? 어서 오세요 합니까? 아니 병이 갑한테 등기 청구하는데 첫 번째 사례는 어서 오세요 합니까?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와 미치겠네. 첫 번째 사례는 갑이 병을 안다 모른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지금.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그럼 아래쪽 두 번째 사례는 갑이 어서 오세요라고 말한다. 당신은 누구세요라고 말한다.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지. 칠판 보시고. 최초의 매도인과 중간자가 합의하고 중간자와 최후의 매수인이 합의한 것은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최초의 매도인과 중간자가 합의하고 최초의 매도인과 최후의 매수인이 합의한 것은 전원의 합의다 아니다? 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사례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왜 이건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 전원의 합의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이건 시험에 안 물어본다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를 빼버리고 물어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 빠졌잖아. 이거는 이거 빠졌잖아. 이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빼고 물어본다고. 그럼 전원이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건 전원의 합의 아니잖아. 이건요. 전원이 합의하지 않았을 때 최후의 매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깨끗하게 그려드릴게요. 중간자를 대위하여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중간자 L호의 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합니다. 이게 등기법에서 배우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대위해야 돼. 대위해야 되고 그 다음 좀 더 할까? 그만할까? 아이씨 하고 싶은데 다 했다 그래도 아직 뒤에 걸 못해요.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3, 4월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아직 하나 남았어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했습니다.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하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어야만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효력 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단서 규정 아니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 있고 갑을 간에 매매하고 얼병 간에 매매했어요. 갑과 병이 매매 당사자처럼 허가를 얻어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중간 생략 등기했습니다.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허가를 얻었는데 하면 안 돼요. 갑과 병은 직접 매매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매 거래시마다 허가를 얻으라는 규정이기 때문에 갑을 간에 허가를 얻고 갑에서 얼로, 얼병 간에 허가를 얻고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지, 갑병이 직접 매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얻고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도 무엇을 위반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 규정인 효력 규정을 위반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는 말만 오면 중간 생략 등기는 허가를 얻었다는 말이 와도 중간 생략 등기는 이 효력 규정을 위반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되겠습니까? 허가를 얻어도 누구하고 누가 허가를 얻는다고? 되겠습니까? 줄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흔들림 없이 결론은 무엇이다? 언제나 무효예요. 허가를 얻어도 언제나 무효라.
허가를 얻어도 효력 규정을 위반한 거라고. 됐습니까?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예, 가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 이런 부분은 극히 일부분만 민법 지문에 등장하기 때문에 등기법에서 내공이 좀 쌓여야 됩니다. 예. 그 다음 257페이지 임목 등기와 명인 방법 혼자 보는 부분 아니에요. 예, 필요한 건 제가 발췌해서 설명할 거예요. 혼자서 그 부분은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64페이지 제4절 동산 물건의 변동 예, X표 치십시오.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하는 분도 선의취득 한 문제 올려놨더라고요. 그거 보지 마시라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찢을게요. 근데 과거에 한 10회 초창기까지 10여 년 전까지 공인중개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고 출제한 자들이 있어. 사법시험의 아리로 그냥 책 들이대고 출제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동산의 선의취득을 여러 차례 물어봤다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동산 물건 변동은 보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 269페이지 제5절 물건의 소멸이에요. 그럼 물건의 공통적 소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재는 4가지 정도만 적어놨네요. 그럼 가볍게 이해를 합니다. 먼저 한 장 넘기시고 3번의 물건의 포기요. 포의 동그라미요. 권리의 포기 단독행위죠. 되겠습니까? 제6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랬잖아요. 포는 권리의 포기인데 참고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한 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어찌됐든 물건이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등기, 말소 등기 해야만 합니다. 그 외 물건의 공통된 소멸 사유는 전부 법률 규정이에요. 우리 교재에 적혀 있는 셋 외에도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완성, 혼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 등기, 즉 말소 등기 필요 없어요. 되겠습니까? 예. 물건의 포기만 원인이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물건 소멸해요. 되겠죠? 예. 그래서 거기에 예, 물건의 포기 타이틀 옆에는 이렇게 적어 두시라 이 말입니다.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돼? 말소 등기해야 돼. 나머지는 말소 등기 필요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물건이 소멸합니다. 그럼 앞에지 1번이요. 예, 1, 2, 3은 그다지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시험에 중요한 건 4번의 혼동이거든. 자, 1번 물건을 직접적이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건의 객체는 물건일 수밖에 없어요. 물건, 즉 목적물이 멸실한다면 물건의 객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물건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언제나는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이 물건 소멸합니다. 참고로 예외는 목적물이 멸실하고 가치적 변형물이나 물질적 변형물이 있다면 저당권처럼 물상 대위할 수 있는 물건은 옹격하면 되잖아. 알아듣습니까? 예, 그런 예외는 있어요.
물상대위란 예외는 있지만 물건의 객체인 물건, 목적물이 멸실되는 순간 물건도 소멸하는 게 원칙이다. 자, 2번 소멸시효요. 지금은 물권법을 하고 있어요. 채권은 일반 소멸시효가 10년의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소멸시효가 즉 우리 시험범위라면 권리의 종류에 따라 몇 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지 이런 게 즉 시험 범위가 될 것인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 그런 건 교재에 안 보인다고. 단기 소멸도 있거든. 짧은 기간 내 소멸시효 완성되는 권리도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험 범위 중 물건이요. 소유권은 항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이란 권리가 있는데 행사하지 않는다고 일정 기간 계속 불행사하면 소유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건 있다 없다? 없어. 항구적인 권리예요. 담보물건도 담보물건의 부종성 때문에 주된 권리인 피담보채권,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담보물건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없어요. 소멸시효 대상 아니에요. 용익물건만 소멸시효 대상이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가진 자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계속하여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용익물건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되겠습니까? 예, 용익물건, 용익물건만 시험 범위입니다. 그리고 점유권, 유치권은 시효제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시간의 경과로 점유권, 유치권을 취득하거나 시간의 경과로 유치권, 점유권이 소멸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왜? 점유권은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 인정되고 사실상 지배 상태를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지 시효제도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어. 그리고 유치권도 마찬가지. 등기로 공시하지 않고 점유로 공시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 점유해야만 해. 점유하면 유치권 인정되고 점유를 상실하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지 점유권, 유치권은 시효제도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용익물건만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 4번의 혼동이요.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 동일인에게 귀속된 상태를 무엇이라 말한다? 혼동이요. 혼동이 발생하면 목적물 멸실이나 소멸시효 완성처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제한 물건은 등기 없이 소멸되는 거예요. 예. 이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상태, 혼동은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혼동이 될 수도 있고 제한 물건 상호 간의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혼동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제한 물건은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라 그랬습니다. 말소 등기 안 해도 제한 물건은 소멸해요. 근데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이 예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왜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가? 법률은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으로 소멸하는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제한 물건이 소멸하면 제3자의 권리도 같이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이 발생했는데도 제한 물건이 소멸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지.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이익은 나중에 시험장에 갈 때쯤 되면 보면 그냥 보여요. 그래서 시험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를 이해를 좀 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예 하나 하고 복잡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장 전형적인 예부터. 예시에 불과해요. 논리를 이해해야 돼. 갑이 소유한 죄송합니다.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1번 저당권자가 무엇까지 취득해 버렸다고? 소유권이요. 그럼 우리나라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자기가 저당권을 갖는 소유자 저당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발생했다고. 혼동이 발생한 본인이 을이에요. 그럼 1번 저당권이 소멸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의 원칙 2번 저당권자가 순위가 1번으로 승진해버린다고. 그러므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의 예외로 1번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누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저당권에만 국한되는 거 아니에요. 혼동이 발생한 본인 을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와 같이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혼동의 예외로 1번 저당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외입니다. 그럼 이건 가장 전형적인 예고 약간 까다로운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주택입니다. 갑을 간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주택 임차인입니다. 하나의 예시에 불과해요.
이 상태에서 동일한 주택에 병에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이 주택 임차인이 소유권까지 취득했다고. 그럼 혼동이 발생했는데 을에게 혼동이 발생했는데 이 임차권이 소멸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저당권은 물건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인데 민법 621조 제1항은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주임법 상임법에는 등기하지 않아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라는 규정을 두고 있거든. 물건화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것만 갖고는 주택 임차권이 선순위인지 저당권이 선순위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판례에 따른다면 이 말이 따라올 거예요. 대항요건이란 말이. 대법관들이 그래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대항력이라 말해줘야지. 그냥 대항요건이라 말해버렸다. 민법의 판례는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대법관들이 잘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돼.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말은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말이에요. 등기가 됐거나 등기되지 않아도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따라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때는 이 임차권이 채권이지만 물건화되었기 때문에 성립 순서 따져야 되잖아.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동일한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임차권이 선순위 아니냐고. 임차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저당권이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주택 임차권은 혼동의 예배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한다고 이거는. 되겠죠? 예, 그런데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임차권은 무엇에 불과하기 때문에 채권에 불과하잖아요. 임차권이 채권에 불과하다는 말은 저당권이 선순위 아니냐고. 저당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있다는 말이다, 없다는 말이다.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거예요. 저당권이 선순위거든. 되겠죠? 이때는 임차권이 원칙에 따라 소멸하거든.
그래서 복합적인 사고를 가진 문제를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주로 임차권과 저당권 관계를 시험에 많이 물어봐요.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혼동을 어느 정도 아신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주택에 먼저 임대차하고 뒤늦게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지문이 왔을 때는 누가 선순위인지를 따져야 됩니다. 예.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임차권이 선순위이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후순위 권리자고, 임차권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자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사례는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후순위 권리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 권리의 성질상이요. 점유권과 광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점유권은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본권이 있든 없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 점유만 하고 있다면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가진 자는 본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점유권이 본권하고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민법상 8종의 물건 중에는 점유권을 제외한 나머지 7가지는 전부 본권이에요. 소유권만 본권이 아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도 무엇이라 본권이라 본권. 인문과정에 표를 막 그렸는데 또 그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래요. 다 본권이에요. 점유권 제외하고는. 예, 그런 것도 지문에 등장해요. 지상권이 본권이다 이런 거예요. 소유권만 본권이라 착각하지 마시라고. 민법상 8종의 물건 중 점유권이 아닌 건 전부 다 본권이에요. 또한 광역권이요. 미채굴 광물이 있다면 토지 소유권이 있다 해서 미채굴 광물을 당연히 채굴하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소유하는 토지에 채굴되지 않는 광물이 있어도 그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허가를 얻어야 돼. 광역권을. 그럼 소유권이 있어도 광역권이 없이는 미채굴 광물을 채굴하지 못한다는 말은 차후 소유자가 광역권을 취득해서 토지 소유권하고 광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 광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를 기억하고 혼동의 효과요. 교재가 하나만 적어놨어요. 예외만 적어놨다고. 그래서 썩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혹 원칙이 지문에 등장하면 잘못 오해를 할까봐 설명하는 겁니다. 혼동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 것인가? 예, 설명하고 나서 체크해 드릴게요.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이에요. 혼동의 효과가 절대적이란 이야기는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가령 원칙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해볼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을에게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어요. 차후 갑을 간에 매매하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혼동이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혼동이 발생한 을의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도 없잖아. 그 원칙에 따라 저당권은 소멸했잖아요. 이 효과는 절대적이에요. 차후에 어떤 이유에서건 혼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 가령 예를 든다면 또다시 이렇게 매매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면 판자에게는 도로 못 팝니까? 팔 수 있지. 하나의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면 혼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잖아. 그때 을의 저당권은 부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부활하지 않아요. 이게 혼동의 효과예요. 혼동의 효과는 무엇이다?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근데 교재는 딴 이야기 적어놨다고요. 교재 이야기하는 건 이 말이에요.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을 간에 매매하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혼동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제한 물건이 소멸했다면 차후 이 매매 계약이 무효란 게 밝혀졌다고. 그럼 애초부터 혼동이 발생했다 안 했다? 그럼 제한 물건인 저당권은 잘못 소멸됐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이건 잘못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저당권은 부활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건 이례적인 거예요. 이례적인 거. 원칙은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부활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교재는 보니까 예외만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어딘가 하면 272페이지 3번의 혼동의 효과요. 1번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양가로 2번이요. 건저당권자가 매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건저당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만 한번 자르시고 그 뒤 건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동그라미 무효야. 무효란 것이 밝혀졌다는 말은 애초부터 혼동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잖아요. 그러므로 소멸된 건저당권은 잘못 소멸됐기 때문에 부활을 시켜야죠. 예, 그럼 여백에는 예외라 적으시고 예외만 적어놨다고요. 원칙은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된 권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혼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혼동으로 소멸한 권리는 원칙 부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인 판례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 283페이지 제3장 첨유권입니다. 제1절 서술은 입문 과정부터 설명드린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시험에는 큰 의미 없어요. 285페이지 2번이요. 판례 하나 보자고요.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건물이 혹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 말이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부지, 그 토지를
누가 점유하는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지,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반드시 건물을 점유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점거하지 않고 토지를 점거하지 않아도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 그 부지, 토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 죄송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점유해요. 그럼 건물의 유치권자도 점유하잖아. 소유자다 아니다. 자기 소유 건물을 자기가 유치하고 있으면 미친 거지. 타인 소유 건물을 유치하지. 건물의 유치권자는 건물을 점유해도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그 부지, 토지를 원칙적으로 유치권자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 판례 하나 유념하시고 점유에 관여하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고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간접 점유 정도만 유념하시라 그랬죠. 예. 자, 지상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과 같은 286페이지 2번이요.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점유 매개관계만 설명할 거예요. 전부 암기할 필요 없어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도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해요. 그런데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도 점유한다고 말해.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은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유 매개관계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말해.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고 지상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나 임대인은 점유 매개관계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점유자라 점유자.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입니다. 그러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도. 그럼 앞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 현재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점유자라 그랬잖아요. 직접 점유자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론은 287페이지부터네요. 그럼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한 3시까지 하고 싶구만.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민법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진화 발전한 학문이에요. 뭐 다른 것들도 그런 학문이 일부 있지만 세월을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을 뿐 아무나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앞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중3이 합격했다는 것도 어린 녀석이 똑똑한 점은 있지만 충분히 그런 애들도 해낼 수 있는 공부예요. 아무나 하는 공부예요. 다만 외국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고 한 주 한 주가 지나고 한 달 한 달이 지나면 나중에는 잘 알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예, 긴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